안녕하세요. 오늘도 매일 심리학 공부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부분, 가족과 나누는 시간. 그래서 심리학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기. 이 챕터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부분. 잘못된 결혼 동기는 비극을 부른다. 자, 결혼에 대한 얘기네요. 네, 심리학자 아들러가 결혼이란 매우 높은 수준의 사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활동이 필요하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이 무거운 짐을 지기가 어렵다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미혼이지만 결혼이라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긴 한데요. 안 한 사람은 해보고 싶고 한 사람은 또 한 대로 불행해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결혼이라는 게 뭐 안 해봐서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주변에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정말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항혼 이혼도 많으시죠. 이렇게 자녀들 다 출가, 네, 이렇게 결혼시키시고 나서 항혼 이혼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한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이 무거운 짐을 지기가 어렵다. 네, 매우 높은 수준의 사상이라고 했어요. 결혼은 사상이란 게 이게 번역이라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높은 수준의 사상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사상이라는 거가 이게 관념이라는 의미로 쓰인 건지 아니면 어떤 물질을 덩어리처럼 어떤 하나의 결혼이란 덩어리 실체를 얘기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떤 소트인지 엔터틴지를 잘 모르겠어요. 번역본이라서. 그렇지만 어쨌거나 결혼이라는 거는 노력과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고 충동적 도피성으로 결혼하면 이것이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노력과 책임에 대한 회피가 이어지고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건강하지 않은 결혼 동기는 다음과 같다. 자, 첫 번째는 불행한 가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A의 아버지는 툭하면 술을 마시고 어머니와 싸워 집은 종한 틈이 없다. 그는 일찍 결혼하면 이 시끄럽고 전쟁터 같은 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때문에 A는 친구에게 소개받은 여성과 바로 결혼을 해버렸다. 하지만 결혼하고 난 뒤에야 자신과 아내가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 그래서 인연이 아닌 사람과 한 거죠. 뭐 이렇게 급하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성격, 가치관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친구에게 소개받은 여성과 바로 결혼을 해버렸대요. 근데 또 이게 아이러니하게 바로 결혼을 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좋은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게 다행히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부모님이 서로를 너무 위하고 막 오손도손하고 이런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부모님도 부모님 차원에서는 네, 최선을 다한 삶이셨을 거예요. 그 결혼 생활이. 네. 그래서 어쨌든지 부모가 이렇게 불화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부모를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고 심리학 책에서들 얘기를 하죠.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엄마의 모습,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대로 자기가 결혼 생활도 하고 있다는 그런 걸 발견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그게 학습돼서 모방이라는 학습 기제를 통해서 우리가 관찰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상대방이 그런 어떤 모델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계속 보다 보면 이게 관찰한 것 자체가 학습이 돼서 언젠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 반두라가 말한 관찰학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여자인 경우에요. 나의 어머니는요. 제가 여자잖아요. 저희 어머니 어떤 모습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내가 그 싫어했던 엄마의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었구나 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를 만났구나. 이렇게 거울처럼 내 모습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 내면에 정화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깨달으라고 내가 엄마를 만났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연민과 동정과, 동정이라기보다는 물론 예전에도 엄마의 그런 모습들을 딸로서 이해해야지, 엄마도 많은 상처가 있었고 이런 엄마의 모습을 어떤 나약한 면이든 내가 안 좋아하는 모습이든 뭐 이러한 것들을 다 내가 수용해야지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은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부쑥부쑥 내 안에서 엄마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었지만, 물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어떤 까르마에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엄마를 만나서 내가 그런 인간관계,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제가 이런 말 하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까르마 이론을 신뢰해요. 그래야지 현재의 삶에 이해가 되거든요. 현재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인간이 주어진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받아들이게 되고, 이 까르마 이론을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처한 행동, 그러니까 환경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저는 많은 이렇게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전 생에 뿌리고 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거두고 있구나.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전 생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이 결과를 갖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이러한 원인이 또 다음 생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일종의 까르마 이론을 저는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들을 심리학을 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영혼의 의자, The Seat of Soul이라는 책이 예전에 있었죠. 이게 게리 쭈카부라는 분이 쓴 책인데, 지금은 그 책을 제가 갖고 있진 않지만, 그 책에 그분이 물리학자죠. 네, 미국의 물리학자인데, 그분이 얘기하실 때도 심리학이라는 것이 어떤 영혼, 윤회라는 이러한 것을 배제하고 심리학을 진행했을 때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오류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얘기 그분도 그때 하셨어요. 그 동정심 때문에 두 번째 결혼하는 게 문제가 된대요. 정의감 넘치는 사람은 이성의 공경에 빠진 상황을 보게 됐을 때 결혼이라는 충동적 방식으로 상대를 구해내기도 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서로를 다치게 할 뿐이다. 동정심은 고귀한 감정이지만 결혼의 동기가 될 수 없으며 그렇게 성사된 결혼은 행복할 수 없다. 네, 이게 동정심만을 배경으로 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에 많이 보잖아요. 백마탄 왕자님이 이 청소하는 그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뭐 이러한 스토리들 같은 거 있죠. 근데 꼭 불행한가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동정심을 기반으로만 했을 때, 그냥 그 사람이 그 상황에 불쌍하다는 건 봤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 이런 거는 배제한 채 그 사람의 외모 그리고 동정심 이런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선택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것만이 배경이 됐을 때는 불행할 수 있겠죠. 뭐였죠? 그 상속자들인가요? 그 이민호와 박신혜가 나왔던, 네, 거기 보면은 박신혜가 어떤 이민호가 이렇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못 사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이민호가 박신혜에게 동정심도 유발을 해서 그 아이를 좋아한 것도 있었겠지만, 박신혜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 드라마에 최근 무슨 유선 방송에서 하길래 유심히 한 몇 회를 봤어요. 근데 봤더니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 박신혜 여자 주인공이 책도 많이 읽고요. 문학 소녀죠. 그리고 글도 아주 감성적으로 편지를 써서 주고, 뭐 따뜻하고. 그렇죠. 이민호 말고 이민호의 친구였던, 갑자기 이름이, 네, 이민호의 친구에게도 예의를 다하죠. 자기가 그 사람을 우정으로 대하고 그 아이가 이 박신혜를 좋아하는 거 사랑으로 받진 못하지만 인간에 대한, 친구에 대한 예의를 다 갖춰서 그 아이를 따뜻하게 대해주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부자 그 고등학교 갔지만 거기에 있는 여자 아이들을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 아이들하고도 우정을 이렇게 건강하게, 그 잘 사는 집 여자 아이들하고도 그 가난한 박신혜가
우정 관계를 이렇게 맺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 때문에 그 남자 주인공이 좋아하는 거죠. 단순히 동정심이 아니라. 세 번째는 고마운 마음에 결혼하는 게 잘못된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결혼 동기가,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에 결혼하는 게 잘못됐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이 아내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 남자는 지금까지 아내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은 같은 회사 동료로서 아내가 그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여서 그녀는 먼저 도시락을 싸주고 그의 옷을 세탁해주고 감동을 줬대요. 그녀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던 A라는 남자는 그녀의 사랑을 받아줬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하지만 결혼한 뒤에 결코 행복하지 않았대요. 은혜를 갚기 위해서 고마운 마음에 하는 결혼도 동정심을 하는 결혼만큼이나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갖고 있는 본래의 매력이 아니라 그 여자가 해줬던 이 남자에 대한 친절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결혼을 했나 봐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런 행동은 이제 결혼했을 때 서로 이제 생활 속에서 당연히 주고받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겠죠. 근데 이 보통 고마워서 결혼하는 쪽은 여자 쪽 아닌가요? 그러니까 남자 쪽은 여자가 이렇게 막 물질적인 거 해주고 뒷바라지 비싸게 해주면 보통 안 좋아한다고 하던데, 마음이 식는다고 하던데, 이분은 그래도 결혼을 하셨어요. 네 번째, 홧김에 충동적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 사랑에 좌절했다고 홧김에 다른 사람과 서둘러 결혼하는 것은 원래의 인연을 잊고 자신을 버린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이 상대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었던 사람의 감정을 다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누릴 평생의 행복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외부 압력에 굴복해서. 가족의 강한 압박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부모님이 권유하는 상대방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슷한 집안의 두 남녀가 만나면 항상 좋은 걸까? 설령 돈과 권력을 뭣도 얻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면으로부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벌들도 서로 결혼했다 이혼하잖아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재벌가의 이혼 스토리들 보면은. 글쎄요, 이게 그러면 그럼 도대체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참 미스테리예요. 제가 누구하고 결혼하게 될까, 만나게나 될까. 미스테리인데 만날 사람은 만난다고 믿습니다. 네, 꿈은 이루어지고 만날 사람은 만난다. 어디선가 들은 얘기기도 하고, 제 자신이 이 얘기를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 이전에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나서 좋은 일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조금 더 현명했으면 그 시련을 안 겪고 진작 좀 좋은 걸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냥 그것을 어떤 내 영혼의 약속, 신의 뜻, 더 절대적인 내가 모르는 어떤 상위의 어떤 존재, 신적인 존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련을 겪게 했다고. 그래서 내 영혼이 조금 더 닦이고 조금 더 이 생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물질적으로 갖출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고난을 겪는 시간이 내가 뭔가 물질적인 걸 많이 쌓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사실 누구나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성공했으면, 조금만 더 일찍 안정적이 됐으면, 그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그래도 다른 사람들 레벨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삶이란 게 정말 다 내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 뭐 문득 주변 분들 보면은 어느 날 정말 순간적으로 가시더라고요. 전혀 아픈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게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아닌데 어느 날 그냥 정말 삶이 다 정지되고 순간적으로 심정지가 와서 가시는 분, 뭐 뇌졸중으로 가시는 분들도 주변에 보면은 계세요. 그러니까 삶이 언젠가, 근데 떠나고 나면 정말 그분 명의로 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 이름 앞으로 된 집, 재산, 뭐 자동차, 뭐가 있어요? 뭐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육체도 내려놓고 가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생각이 너무나 당연한 이런 생각인데도 가끔 잊어버리죠.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진리는 자명한데 자꾸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세뇌가 되면서 진리가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 편한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단순한 거죠. 인간은 죽고 소유, 무소유, 원래부터 소유가 없는 거예요. 내 명의로 돼 있다고 내 소유가 아닌 거야. 결국엔 뭐 그 이름 석자 내 이름 대인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좀 이렇게 곁다리로 왔는데 재벌가들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현재 즐겁고 행복한 사람과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누구와 할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계속 내가 막 웃게 되고 내 마음에 밝은 면들이 나와. 내가 막 몸은 아픈데 왠지 그 사람하고 있으면 더 아픈 것도 조금 덜할 정도로 행복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좀 편하고, 내 단점도 좀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별로 싸우지도 않고, 서로에 대한 소유욕, 집착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서로에 대한 뭐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막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서로 기대하고, 내가 뭘 얻을 수 있을 거야. 뭐 저 사람이 배경이 되면, 뭐 다른 사람이 날 좀 커플이 되면 다르게 보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내세워서 이 사람을 자랑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그 사람 자체와 함께 있는 자체로 존재 자체로 행복할 때, 네, 그게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먼저 우선 됐을 때 이제 그 사람의 결혼이란 제도 속으로 걸어가려면 내가 이 사람의 뭐 재정적인 걸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빚이 있다. 근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면은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친구로 남으면 되는 거고 내가 기어이 뭐 그 호적에 결혼으로 그 부부라는 호적을 올리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과 편안한 관계 이후에 배경을 하나씩 따져봐야 되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결혼한 분들을 주변에서 잘 연구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어떤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한 번씩 명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함께 수다 떨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